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미 연준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과 또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하프타임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아이들의 게임 사용 시간이 부쩍 길어지고 있습니다. 곧 겨울방학까지 시작되면 부모님들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자녀의 게임 중독 문제와 건강한 게임 사용 습관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새 이 연준 금리 인하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코스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오후장 접어들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어허.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지수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0.6% 약세로 4,11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이 현재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네. 개인 역시도 34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만 홀로 1,31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강하지만 SK하이닉스가 2.4%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지금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 축소하면서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4% 내림세로 9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금액은 적지만 10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 역시도 4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7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상위 10개 종목 전 종목이 하락합니다. 특히 펩트론과 에코프로 등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공공주택 사업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어떤가요? 네, 오늘 환율이 1,464원 50전에 출발했는데요. 지금 지수가 하락 전환이 됐고 환율 역시 좀 달러 강세로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1,471원 기록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720원, 엔원 환율이 94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마지막 미국의 금리 결정부터 짚어보죠. 예상대로 인하했습니다. 네, 온 시장이 주목한 이슈죠. 네. 저도 새벽부터 잠 안 자고 라이브로 쭉 지켜보다가 왔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렸습니다.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이긴 한데 연준은 이 목표치인 2%를 넘는 3%대 물가에도 최근 증가한 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고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디테일들 살펴보기 전에 이번 연준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짚어보면 예.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 내외 금리차, 환율 등 측면에서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지난 5월 이후 역대 최대폭까지 벌어졌던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폭이 10월 1.5%포인트로 또 오늘 다시 1.25%포인트까지 축소되면서 자본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금리 격차 축소가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위험을 다소 줄이더라도 곧장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등 달러 해외 투자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리는 추세가 진정되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여기에 내년 1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 전까지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게 아하. 꺾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는 더 요원해지고요. 예. 더구나 이 연준조차도 앞으로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예상대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진 못했고 예. 의원들 간 분열이 있다 보니까 FOMC 성명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이 추가 인하에 대한 기준을 높여잡기도 했고요. 네. 연준 의원들의 금리 전망을 할 수 있는 이 점도표도 살펴보면 이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전망이 담겼는데 이 내년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3.4%로 지난 9월과 동일하게 내년에 금리는 한 차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고요. 네. 특히 내년 금리 전망을 두고 의견차가 컸는데 연준 의원 19명 가운데 12명만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심지어 3명은 금리 인상을 전망하기도 하면서 한은의 신중 모드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면서 한창 잘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네요. 무슨 일인가요? 네, 당장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또 빨리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년 전보다 200% 이상 상승하고 또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설명을 했는데 네.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이 미국 증시 상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58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죠. 예.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네.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내야 해서 미주 거래가 막히고요. 또 신용융자로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네. 여기에 향후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오르면 매매 거래 정지도 가능한데요.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는 오는 24일 이후 주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예. 또 SK하이닉스와 함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하, 네. 주가가 떨어져도 고민, 올라도 고민, 투자자들 마음을 애태우는 소식인데요. 네. 투자 경고 지정 이후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과 원성이 잇따르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투자 경고만 아니었으면 오늘 60만 원 넘었다. 투자 경고 지정으로 손해를 입는 건 개미들 뿐이다 같은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는데 실제 반도체 산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네, 요즘 이 반도체 시장 총칼 없는 전쟁터와 같죠. 야. AI 붐이 일면서 업계는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통큰 배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열린 K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 사직 필생 전략까지 꺼내 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예. 정부는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이 팹리스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서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또 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큰손들과 경쟁하려면 밤낮 없이 연구에도 모자란다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 한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네.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건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고요. 인프라 구축은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는 계획까지도 나온 데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하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은 건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아낌없이 곳간을 열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우리는 세제 혜택 위주의 간접 지원책에 그치는지라 K반도체에 대한 국가적 역량 총결집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법과 제도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쿠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국법인 대표 박대준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네. 후임으로는 미국 본사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임시대표로 선임이 됐는데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로 보이고 네.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직접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는 대신 로저스 대표를 또 다른 방패로 세운 게 아니냐, 꼬리 자르기다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범석 의장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쿠팡 측은 출석 여부를 두고 여전히 묵묵부답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김 의장은 앞서 10여 년 전 협력업체 부당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도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면서 출석하지 않았고요. 예. 이듬해 협력업체 갑질 의혹, 또 2020년 물류센터와 배달기사의 과로사 때는 미국 본사 업무 핑계를 댔고 네.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관련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또 10월 국정감사 때도 예정된 출장이 있다며 지금까지 최소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는 김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게 될 경우 고발이나 강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고요. 경찰도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사임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책임자라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다소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김범석 의장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창고를 닫으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긴 했는데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요즘 이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란 말도 나오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줄줄이 셔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또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하지만 업권별로 보면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전달과 비교해 절반으로 뚝 떨어진 반면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3천억 원으로 60% 넘게 늘었습니다. 네. 특히 상호금융사와 보험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대출이 막히자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도 창구에 사람이 몰리면서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했는데 은행권 주담대는 2조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한 달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예. 이금융권 주담대는 여전히 뜨거운 이 수도권 부동산 수요가 영향을 미치면서 2조 원이 육박할 만큼 증가폭이 컸습니다. 네. 한쪽이 막히니 다른 한쪽이 부푸는 모습인데 이 시장 불안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른 문제로까지 이어져서는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다음은 저희 하프타임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은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최고가를 새로 썼다고요. 네, 요즘 이 은이 금보다 더 빛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를 돌파하면서 골드 랠리를 추월했는데요. 예. 올 들어서만 10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 은은 혼란한 시장 속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수혜를 입었지만 여기에 공급 부족도 산업 수요 확대라는 추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랠리에 불을 지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부터 AI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 제품의 필수로 쓰이는 만큼 산업재이자 가치저장 자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열과는 내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꽝 대신 닭이다. 금 대신 은혜에 투자한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잡고 보니 황금알을 낳는 닭이었다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젯밤만 해도 좀 우려가 됐던 출근길이었습니다. 철도 노조 총파업이 유보됐다는 소식 좀 한숨 돌리게 됐네요.
네, 오늘 아침 예정됐던 코레일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다행히 출근길 대란은 피해갔습니다. 예. 어젯밤 갑작스럽게 재개된 협상에서 노사가 잠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한 덕분에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무기한 총파업은 취소됐고 철도 운행 중단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는데요. 네.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다만 이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예. 임금 교섭 세부안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철도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서울 지하철은 아직 매듭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일 아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 노사는 오늘 오후 최종 본교섭에 들어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네.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내일 출근길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향후 상황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가 이 개편 이후에 뭐 낮은 별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거센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특히나 이 친구 탭 화면인데 다음 주에 개편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요? 네, 내가 왜 원치도 않는 부장님 사진을 봐야 하나. 네. 평점 테러까지 벌어졌던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이 네. 석 달 만에 원상복구됩니다. 예. 다음 주 빠르면 15일에 친구 탭 첫 화면을 기존 친구 리스트 구조로 바꾸는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업데이트 날짜는 짧으면 며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이 개편 전 친구 탭을 택해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고 지금의 친구 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는 친구 탭 복원 외에도 예정에 없던 기능 업데이트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어떤 참신한 기능들이 나올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눈과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서해안 일달에서는 한파주의보가 강원권으론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오늘 밤 강원 산간 지역으로 최대 10cm의 눈 예보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방문할 예정이시라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이 더 낫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로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풀려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서부권 상습 정체 구간이죠. 송내를 중심으로만 양방향 이동량 꾸준하고 경부선 서울 쪽도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차 간격 좁혀 지납니다. 서시내로 진입하신다면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2차로를 이동하며 청소 작업 중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은 녹천교 진출 램프가 보수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면서 상계교 쪽으로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울산시가 창단하는 야구단 네. 이 내년부터 KBO 2군 이 퓨처스 리그에 출전한다고 하는데 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드는 구단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이제 KBO 리그에서 참여했던 구단들은 대부분 이 기업이 주도해서 만드는 구단들이 태생적으로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울산시가 주체가 되어 창단한 최초의 KBO 리그 참가 구단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1군 리그가 아닌 2군 퓨처스 리그 참가가 어제 의결이 됐고 이제 예. 참가가 내년부터의 참가가 최종 승인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울산시 야구단의 선수단 구성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가 선발이 가능합니다. KBO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은 뭐 미지명 선수라든가 예. 자유계약 선수, 외국인 선수, 쉽게 말해 출신 연령, 경력
드래프트 참가 이력 등에 전혀 무관하게 어디서든 모든 선수를 선발이 가능합니다. 예. 보통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돌아온 소위 말하는 유턴파 선수들은 네. 참가 자격이 2년간 유예되는 이 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울산 프로야구단 같은 경우는 그 조항으로부터 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가장 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선수 중 하나인 네. 이 최지만 선수. 최근에 이제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예. KBO 리그 우리나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KBO 리그 규약상으로는 뛸 구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간 자격이 유예되는 상황인데 오호. 이 기간 동안 울산 프로야구단에 몸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라면 외국인 선수가 최대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와. 이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 총액 같은 경우는 네. 계약금, 옵션 등을 모두 합쳐서 10만 달러 내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KBO 리그 선수들의 평균적인 몸값이 100만 달러 언저리임을 감안하면은 뭐 2군 리그 인점을 감안해서 조금 저렴하게 네. 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최저 연봉은 KBO 리그와 동일하게 3천만 원으로 적용이 되고요. 네. 한 가지 또 하나 특이한 점이라면은 이 울산 구단 소속 선수들까지 시즌 중에 KBO 리그 구단으로 이적도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1군으로의 진출도 가능한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이렇게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이 선수가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 이력이 없다면은 KBO 리그 드래프트를 거쳐서만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이적이 가능한 선수의 수도 최대 5명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한꺼번에 막 10명, 20명씩 유출해 나가는 그런 사태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년 시즌 앞두고 창단 전까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을 확보해야겠죠. 예. 내년 1월 중순까지 구단의 운영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네. 전문 프런트 조직을 구성을 하고요. 예. 이 구단 조직을 통해서 최소 인원의 선수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코칭 스태프가 감독 포함 7명 그리고 선수가 3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야구에 목마른 선수들이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그 중에서도 또 감독 코치를 먼저 선발하고 이 감독 코치들과의 어떤 그런 미팅을 통해서 네.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러네요. 울산시가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뭐 계획상으로는 지금 문수 야구장 울산에 있는 문수 야구장을 사용할 예정인데 네. 이 문수 야구장의 증축 그리고 유스 호스텔 건립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시즌을 그 공사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문수 야구장이 인조잔디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제2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지열 네. 민조잔디에서 올라온 열이 있잖아요. 예. 너무 더워서 폭염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피처스리그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낮에 열립니다. 이런 아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폭염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남부리그에 편성이 됩니다. 2군 퓨처스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북부 리그로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네. 기존의 5대 5인 상황에서 남부리그의 팀이 하나 많다 보니까 남부리그에 속해 있던 상무 야구단이 북부리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부리그가 한화, LG, SSG, 두산, 고양 그리고 상무 피닉스까지 해서 6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남부리그가 KT, NC, 롯데, 삼성, 기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류하는 울산 프로야구단까지 해서 모두 6개 팀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내년 3월 20일에 퓨처스리그가 개막을 하게 되고요. 팀당 116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기 수도 남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O 리그 구단으로 선수가 이적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선수단 구성이 좀 제일로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다음 시즌 울산이 어떤 성적을 보이는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열렸던 골든글러브 시상식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두산의 양의지 선수가 통산 10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승엽 전 감독과 역대 최다 타이 이루게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승엽 감독 하면은 뭐 KBO 리그에서 아마도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가장 들어갈 먼저. 예.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런 이승엽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소한 이 골든글러브라는 게 그 포지션 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선수였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골드글러브라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만 보고 주는 상이 있고 네. 또 실버슬러거라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만 보고 주는 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골든글러브가 공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기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서 시상을 하는 편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양의지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포수 포지션에서 위대한 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은 최근에도 이제 양의지 그리고 또 이제 삼성에 있는 강민호 옛날 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있었던 선수들인데 예. 네. 소위 말해 또이지 또민호입니다. 이 두 선수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골든글러브를 나눠 가졌습니다. 아이고. 포수 네. 포지션은 언제나 강민호 아니면 양의지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가져갔었는데요. 네. 그만큼 좀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선수가 꾸준히 부상 없이 롱런을 아,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양의지 선수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작년에는 후보에도 아예 오르질 못했어요. 경기수 출장 미달이 되면서 네. 그랬는데 이번 시즌 3할 3푼 7리의 타율로 타격왕에 오르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예. 2019년에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포수로는 최초로 타격왕을 2번 타낸 선수가 됐습니다. 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이승엽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내년에 만약에 11번째 골든글러브를 받는다면은 네. 그 이승엽 감독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네. 양의지 선수 최근에는 구단에서 경기 숫자도 좀 어느 정도 안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롱런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수상 결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영우 선수가 지명타자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는데 네. 삼성의 최영우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긴 했지만 현재 소속은 삼성 라이온즈이기 때문에 네, 네. 삼성의 최영우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는데 수상 소감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아 타이거즈의 동료들 뭐 양현종, 고종우, 김선빈, 김태군 한 명씩 이렇게 이름을 나열을 하다가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네. 과거의 그 동료들과 네. 어떻게 보면은 기아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은 영구 결반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좀 활약상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때 좋은 추억들이 아마 좀 떠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이어서 또 이제 외야수 부분에서 수상한 안현민 선수가 있었죠. 예. 안현민 선수는 올해 신인임에도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인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탄 게 19번째인데 네. 특히나 2006년 류현진 선수 이후로 19년 만입니다. 와. 과거에는 이렇게 신인 선수들의 골든글러브 수상이 왕왕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신인 선수들이 바로 프로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어졌는데 네. 2006년 류현진 이후로 19년 만에 의미 있는 또 수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디 폰세가 또 투수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데 이 투수 부분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고 언제나 좀 표가 갈리는 부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는 폰세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어느 선수도 2표 이상 획득을 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폰세의 어떤 그 사관왕, 투수 예. 사관왕이라는 압도적인 업적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네. 디아즈 역시도 1루수 부문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골든글러브를 따냈고요. 네. 이어서 이제 2루수 부문에서는 신민재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또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영예를 또 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감독상 LG 염경엽 감독이 받았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우승을 시켰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득표율 57%를 받으면서 수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감독상을 받는 감독은 당연히 우승을 하는 감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던 염경엽, 그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수상 소감에서 내년에는 저희 김원영 감독님이 감독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우승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의지를 또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고. 거기에 또 자기도 같이 또 받고 싶다고 그렇죠. 했고요. 자기의 네. 골든글러브 플러스 감독님의 골든글러브까지 노리겠다. 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염경엽 감독은 한국 시리즈 끝난 이후에 감독 역사상 최초로 30억 원대 재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로 경사가 겹치는 한 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박준현 군 이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네. 예, 충남교육청이 당초 학폭 아니라는 처분 결과를 뒤집고 학폭 행위를 인정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충남교육청에서는 원래는 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었는데 네. 학폭행위 인정으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면 사과를 하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네. 이 서면 사과 같은 경우는 1호 처분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처벌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박준현 선수의 어떤 그런 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네. 좀 달라졌을 것으로 보고 박준현 선수가 이제 2023년 2월부터 조금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괴롭힘의 수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그 판결이 바뀐 사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만큼 기대가 큰 선수인데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박준현 선수가 뭐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네. 선결 짓고 프로 선수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이 토트넘의 뭐 전설이죠.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런던 홈구장을 찾아서 홈팬들에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전했죠. 네, 그렇죠. 토트넘 구단이 UEFA 챔피언스리그 페이즈 6차전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팬들과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이적이 발표가 되면서 팬들 그렇죠. 앞에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 앞에서 약간 그 뭐랄까 유니폼 차림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럼에도 선수인 것처럼 팬들이 반겨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뭐랄까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도 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작별 인사가 끝나자 레전드 수비수였던 또 이제 같이 플레이했던 레들리 킹 선수가 나와서 토트넘의 상징물인 수탉 모양의 트로피를 또 전달해주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 팬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 건물 앞에 손흥민 선수의 벽화를 그려줬다 그래요. 네, 얼마나 진짜 좀 영광적인 일이겠습니까? 예. 본인을 기념하는 벽화가 그려진다는 게 소름 돋더라고요. 네, 이 토트넘의 하이로드에 그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그 찰칵 세레머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장면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또 담은 벽화를 선물로 마련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어느 구단을 가든 아마 토트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 배구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이 출연해서 얼굴을 알린 선수입니다. 몽골 국적의 인쿠시 선수가 V리그에 입성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 한국 배구연맹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참여를 했지만 당시에는 기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판단에 지명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도 인지도도 쌓았고 인지도 외에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었겠죠 아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관장에 합류를 하게 됐고 사실 정관장이 이 인쿠시 선수를 영입하면서 위파위 선수와 이제 결별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아, 네. 위파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시즌에 재작년 시즌 현대건설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던 선수인데 네. 지난 시즌 도중에 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뎠기 때문에 좀 결별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됐고 인쿠시그는 이제 신장이 한 180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네. 특히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지 않은 체구에서 나오는 빠른 타이밍의 점프 그리고 폭발력 있는 공격력이 좀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정관장이 지금 시즌 최하위로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네. 뭐 인쿠시 선수의 어떤 기량적인 측면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고이진 감독 하면은 또 이제 선수 시절에도 뭐랄까 좀 분위기 메이커로 유명했던 선수였거든요. 지금 정관장 내에서 분위기를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카드로 인쿠시 선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인쿠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비자 그리고 이제 ITC라고 하는 국제 이적 동의서 아. 이 절차가 좀 마무리되는 대로 네. 인쿠시 선수는 아마도 코보 리그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 등번호는 1번을 달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좀 인쿠시 선수가 센터 미들블로커 포지션에 있고 이제 네. 어포짓 포지션까지도 함께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 이 인쿠시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종목이든 간에 1번 등번호라는 거는 소위 말해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이기도 하잖아요. 네. 정관장 이제 고이진 감독과 이 선수들이 인쿠시 선수의 합류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이런 스포츠 관련된 프로그램 통해서 스타들이 몇 명 탄생을 했었거든요. 또 네네. 이번 인쿠시 선수가 그런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나연 선수가 또 흥국생명에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선수들이 은퇴를 했거나 또는 좀 기량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팀을 떠나 있었던 선수들인데 네. 또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또 본인의 새로운 장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랄까 좀 프로그램이 가지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61님, 이 시간 라디오는 처음 듣는데요. 임지웅 아나운서 아침 운동하면서 뉴스 봅니다. 라디오도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라디오도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1시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몸의 회복을 위해 몇 시간에 걸쳐 주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주사약을 가리켜 흔히 링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링거 또는 링거액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병이 들면 아픈 사람도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옆에서 병시중을 들어주는 사람 역시 고생이 많기 때문에 나온 속담일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지 너무 오래 끌면 그 일에 대한 성의가 없어 소홀해진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죠. 병을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드는 것을 병구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병구완이 맞는 표현입니다. 원래 병구환에서 구환이란 말은 구할 구자에 근심 환자를 쓰는 구환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완으로 변하게 돼 지금은 병구완이 표준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고수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앓는 사람을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그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신 조부모님에게 고수련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는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5cm,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오늘 밤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2도, 강릉 광주 13도, 대구 15도,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은 5도 안팎 웃도겠지만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철원 영하 6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쪽 지역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이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게임을 사용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죠. 많은 부모님들 이 자녀의 게임 사용을 둘러싼 고민도 커지고 있어서요. 오늘 자녀의 게임 중독 문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전재수 장관 사퇴를 고리로 통일교 의혹을 규명할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먼저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시도합니다. 오늘 파업을 예고했던 코레일과 지하철 9호선은 노사 합의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만 개, 0.2% 증가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2016년 통계를 낸 이후 연간 일자리 개수 증가율로는 역대 최소폭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징역 4년을 구형했네요. 네. 그 정치자금법 혐의의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의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가지고요. 총 4년이 되는 겁니다. 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그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2가지 경로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지적했고요.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 통해서 통일교 관련 청탁 이루어졌고 이게 문제 이제 당대표 선거에다가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었는데요.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루어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재판 앞두고 이 윤 전 본부장 입에서 뭐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관심이 쏠렸는데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정치인 이름이 누가 나오게 될 것인가 네. 여기에 뭐 정치권도 언론도 네. 일제히 주목을 했는데 윤 전 본부장은 이제 본인의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토로했어요. 네. 교단이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을 하고 가족을 위협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교단에 헌신한 인생 모든 게 부정되는 절망감에 빠졌다. 또 이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네. 나머지 재판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예상하고 다르게 이게 그 뭐 정치인 명단 이걸 말하지 않은 걸 두고 네. 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전에 여러 차례 그런 뭐 종교단체 같은 법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그 후에 덧붙인 게 여야 관계없이 네. 네. 뭐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도 또 해석이 많이 엇갈리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압박을 한 것이다. 최근에 네. 그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겁박을 해서 그 결과로 윤영호의 입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요. 네. 또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으로서는 본인이 기소될 사안들 이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기소권을 더 늘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또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자세를 낮추는 전략일 수도 있고 도리어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뭐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많이 나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패를 좀 가져가 보겠다. 아하. 이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속내야 뭐 예. 또 뭐 물론 일각에서는 뭐 그 이름만 뱉어놨기 때문에 뭐 네. 그게 또 따라올 게 없다. 실체가 있는 건지 이것도 네. 뭐 잘 따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속은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만이 알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국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그 새벽에 이렇게 밝히게 된 거는 미국에 출장 갔다가 그렇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네. 본인은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라고 밝혔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도 또 뭐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아 진짜 받았으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것도 있고 예.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해수부로 떼놓고 봤을 때 해수부 장관이니까 네. 근데 해수부가 지금 막 부산 이전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고 예.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재수 장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때문에 해수부가 흔들린다거나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을 밝혀보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은 정동영 장관이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야인 시절 한 번 만났고 금품 사건 연루는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것과 또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은 엄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정 종교단체하고 정치인의 어떤 그런 유착, 연루 의혹이 있다면 여야 막론하고 지위 높고 낮음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건데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민주당이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 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의외로 좀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초기에 털고 가는 것도 예. 잃을 게 없다, 아쉬울 게 없다라는 해석도 있고 네. 그렇지만 또 이런 건 이제 장관들이 비게 되면 전재수 장관이 나가면 또 정동영 장관도 또 이게 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은 또 이게 사람 구하는 거에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정부 네.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특검팀으로부터 경찰이 넘겨받았고요.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죠.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올해 말에 시효가 만료되는 거라서 예. 처벌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경찰도 좀 속도전을 내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을 하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진술, 증거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국회가 오늘 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뭐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런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충돌이 좀 불가피할 전망이네요. 예,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 협상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하급식 판결문을 공개하는 거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민생 법안 같이 상정이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라는 거라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5대 약법, 입틀막 3대 약법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왔고 이 상황에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에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민생 법안하고 비쟁점 법안은 이거는 필리버스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네. 야당 쪽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게 하루에 법안 한 건씩만 또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24시간 지난 다음에 무기명 투표하고 또 5분의 3 이렇게 찬성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3건 법안 처리한다고 치면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연달아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을 했거든요. 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서 조당 4-5명이 2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추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추문 의혹이 14일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윤리감찰단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장경태 의원이 여전히 국회의원이긴 하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겠지만은요. 네.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소위에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그 장경태 의원 쪽 반박 자료만 받아놓고 이후에 진척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감찰단. 예, 네. 특히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비서관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장관도 나가는 마당에 장경태는 왜 탈당 안 하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경찰 조사가 어떻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정치권이 돈을 받거나 어떤 다른 비위에는 금방 사의표하고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 성추문만큼은 여전히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윤리감찰단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장경태 의원은 본인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고소인은 다시 한번 도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네. 안부수 전 회장은 2022년 구속 당시에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가 쌍방울의 투자와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항소심 전후로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이 안부수 전 회장이 네. 쌍방울 측으로부터
뭘 받았다.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 받고 자녀의 허위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해서 1억 원 상당 지원 받고 예. 증언을 중간에 번복한 것으로 아하. 이 TF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혐의는 이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른바 그 연어술 파티라고 하죠. 네. 그 연어술 네. 파티 의혹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던 거였고요. 네. 그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한테 연어회하고 술 제공하면서 뭐 진술을 회유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 1억을 받고 증언을 번복했더라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법원은 또 이 안부수 전 회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박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이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진술 번복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한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영 매체가 당시 중일 양국군 간 무전 통신 내용을 공개했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레이더 조준 가지고 서로 연공해서 뭐 상대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먼저 이례적으로 막 방위상이 나서가지고 뭐 중국의 뭐 레이더가 이렇게 했다 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중국 측에서는 아예 무전 통신 내용을 공개해 버린 겁니다. 네. 중국 CCTV 산하 SNS 채널인데요. 여기서 지난 9일에 그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발생한 이 레이더 조준 사건, 그 당시 양측 간의 무전 교신 녹음 파일을 아예 공개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군은 사전 훈련 통보를 했는데도 일본군이 접근을 한 거다. 훈련 수역에 다가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녹음에는요. 그 중국 측 군인이 일본 쪽에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는 중국군 101번 함이고 네. 예정대로 함재기 비행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중국어로도 영어로도 알리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측 군인이 우리는 일본군 몇 번 함이고 메시지 확인했다. 이렇게 영어로 응답하면서 주고받는 내용을 무전으로 아예 공개를 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통보가 이미 있었고 알렸는데도 일본 전투기 2대가 일부러 중국 수역에 다가온 것이다. 라는 게 중국의 논리인 거고요. 네. 그러자 또다시 일본도 이튿날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떤 구역에서 훈련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중국 정부도 다시 또 일본에 비난을 쏟아내면서 네. 일본은 사전 통보 받아놓고 왜 우리 쪽으로 또 접근을 해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긴장 사태를 일으키고 악의적인 선전을 지속하는지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지금 초점을 이쪽으로 돌려서 국제사회를 오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서로 탓을 돌리며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일 갈등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겨울방학이 오면 뭐 아이들은 너무나 신날 테지만 부모님들은 또 걱정이 많아지죠.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게임 사용 습관일 텐데 오늘 이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요. 네. 겨울방학은 여름보다 보통 더 길고요. 또 춥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적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게임에 할애되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 중인 우리 아이들의 게임 사용 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이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아이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부터 좀 알아야겠거든요. 네, 우선 게임 중독을 알아보기에 앞서 네. 모든 중독이라 하면요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내성과 금단입니다. 내성은요 네. 같은 양이나 자극으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느끼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네네. 금단은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짜증, 우울, 불안, 초조와 같은 신체나 정서적 증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게임 중독은 게임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로 인해 성적 하락, 개인 위생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 발생하고 네. 게임을 안 하고 있는 시간에는 좀 멍하고 무기력하거나 짜증, 불안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네네. 한마디로 게임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상태가 바로 게임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진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좀 위험하다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기준은 딱히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프로게이머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씩 게임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하루에 뭐 방학이라고 6시간씩 게임을 한다? 이걸 건강하게 게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게임 중독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시간의 양보다는 네. 과연 내가 지금 조절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일상이 지금 손상되지는 않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는 참 와닿는 개념인데요. 아이들은 흔히 그래요. 이거 제가 어제도 진료하면서 계속 들었던 건데 네. 애들 전부 다 하루에 3시간은 해요. 친구들. 주말에는 6시간 할 수 있지 이렇게요. 예, 그래서 어떡해. 제가 좀 정해드리자면요. 네.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정해진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3시간을 게임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학습 기능이나 수면 문제, 대인관계 등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5시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요. 못 자니까요. 일단 애들이 안 자고 하거든요. 이거는 네, 맞아요. 등교도 일단 뭐 바른 시간에 못 하고 네. 학교를 가면 졸기 일수고 낮 동안에는 학습 시간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성적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부모와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훼손이 되어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타이머 등을 사용해서 아이들 게임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상당히 흔하고요. 하루 4-5시간도 자주 체크가 될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미 꽤 문제가 심각해요. 이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면이나 학업이나 이런 사회 관계 문제 생기는 경우가 핵심일까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 스스로는 조절을 못한다라는 점이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인터넷 중독이나 영상 중독도 게임 중독이랑 같은 문제인가요? 네, 도파민 보상 회로가 과자극돼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 또 내성과 금단이 존재하고 통제력 상실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모바일 영상이나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사이에는 큰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네. 게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예. 어떠신가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예. 이게 쇼츠를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공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전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 그 재미에서 차이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무엇보다 게임 어떻습니까? 도전을 통한 레벨업 또는 전리품 획득이라는 즉시
일시적이고 강한 보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몰입이나 각성도가 정말 높아서요. 네. 흥분성 도파민이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분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중독을 우리가 시간 소모형, 습관형 중독이라고 본다면 네. 게임 중독은 흥분성, 분출성 중독, 즉 더 어. 빠르게 고강도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게임 중독을 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부모님들께서 흔히 이 정도는 요즘 애들 다 그렇지라고 넘기시지만 네.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식사, 숙제 중에도 게임 얘기만 계속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하. 처음 보면 좀 귀여워요.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것은 사실 아이의 머릿속이 게임에 점유된 초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만 한 판만 이것도 귀엽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완벽한 징표입니다. 네. 또 셔틀 기다리기, 이동 시간, 화장실에서도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의 틈틈마다 생활의 모든 틈새가 게임으로 자리 잡는 것도 중독의 초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게임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역시 매우 초기에 나타나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게임 시간을 그때부터 서로가 함께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사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게임이 특히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세대의 아이들에게 게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데에는 시대적, 뇌과학적, 환경적 이유가 사실은 동시에 작용을 해요. 네, 단순히 요즘 애들이 뭐 게임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게임 자체의 구조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뇌 발달의 단계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화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게임 설계 자체가 과거 게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해졌기 때문에 도파민 자극이 훨씬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요즘 게임은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이가 그만두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네. 예전에 단순한 콘솔 게임도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초등학생 때 페르시안 왕자를 되게 몰입해서 와, 하다가 네. 어머니 몰래 하고 막 이래가다가 네. 무지하게 혼나곤 했었는데요. 그 단순한 게임조차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요즘 게임들 어떻겠습니까? 상상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 놀이터 가보시면 애들 없어요. 그렇죠. 유치원생들은 와글와글 있는데 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하고 술래잡기 하는 거 못 보신 지 오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아직까지 놀이 욕구가 충만한 나이라고요. 그렇게 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놀이 결핍을 게임이 대신 채워주고 있죠. 또 온라인 친구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리 게임은 이제 사회적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친구와 함께 팀플레이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많이 하는 게임 있어요. 네. 음성 채팅하면서 하고 또 길드 활동하죠. 맞아요.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게임이 친구 만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게임을 끊는 건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만큼 저항이 크게 됩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대처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게임을 막 끊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행태의 중독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차단하는 거긴 해요. 네. 안 해야 생각 안 나고 안 해야 안 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알코올 중독도 입원을 해서 금주 상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은 조금 어려운 것이 강제로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 예. 게임을 뭐 컴퓨터를 뭐 선을 뽑아버려도 애들 몰래 공폰구해서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몰래 하게 되면 통제는 더 어렵게 됩니다. 또 모든 종류의 중독이 가지는 금단이라는 특성상 갑작스럽게 안 하게 되면요.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이 악화가 되면서 네. 불안과 짜증이 정말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로 인해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면 아이들은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도피 수단으로 더욱더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게임 중독이 아이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부모 자녀 관계가 훼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부터 짚는 과정이 느리지만 꼭 필요합니다. 네. 콩으로 김명한님께서 게임은 정신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망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공감해 주셨고 김미진 님께서도 와 하시는 말씀마다 격하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맞아 박수치게 되고 공감 100배입니다.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게임 중독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 부모가 게임 사용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요소는 뭘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하루에 뭐 30분 해, 2시간 해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시는데요. 네. 이것도 좋지만 이 게임 시간보다는요. 게임 구조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하루에 몇 시간만 하자 이걸 정하기 전에 그거 정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네네. 정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는 8시에서 9시까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무 늦은 때는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자기 전에 모두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잘 거야. 식사 시간에는 게임 하고 있다라도 바로 내려놓고 네. 식탁에 와서 식사부터 해야 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다 씻고 나서야 게임 시작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게임 구조 정립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규칙처럼 네. 실생활에서도 만들어주는 건가 네, 보네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게임 하기 전에 미리 알람을 켜두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습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고요. 또 부모의 제안에 따라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생활을 이렇게 게임처럼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이가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는 또 다음 문제일 테고요. 아이가 만약에 약속을 이렇게 잘 안 지키고 반복적으로 어기고 통제가 안 된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조절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네. 조절을 실패했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 집 식구 중 한 분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내일은 여보 안 마실게 하는데 또 마시고 오늘은 딱 한 잔만 할게 이랬는데 또 만취해서 들어오고 취해서 씻지도 않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직업에서의 근태가 좋지 않아서 승진에 반복적으로 누락되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받도록 해야 그렇죠. 합니다. 치료받아야죠. 예.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스스로 조절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적어도 부모의 개입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기록 시각화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시각화, 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실제 사용 시간을 너 왜 이렇게 많이 해? 어제 또 했잖아. 이런 게 아니고 네. 몇 시간 했는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통해 가지고요. 네. 그래프 등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하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몇 시에 잤는지 수면 패턴은 어떠했는지 아이 감정 조절은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런 행위의 목표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임이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회복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미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이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소년의 귤. 제주소년의 귤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문자들 살펴보겠습니다. 0197님. 초등학생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와 컴퓨터 게임을 함께 하는 게 중독과 금단에 효과적이라는데 점점 게임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절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면 보통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곤 하는데 이 게임을 같이 해주시는 것은 그 자녀가 어떤 게임을 그리고 어떤 채팅을 하면서 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이긴 한데요.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면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놀아주는 것보다 게임을 하면 우리 자체도 재밌고요. 네. 시간도 잘 가면서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최고 막 엄청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은 그런 쾌감이 막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잠식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점점 게임 중독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부터가 이제 시간 제한. 아빠도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모델링을 하시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944님, 4살 손자가 평소에는 휴대전화를 멀리 하는데 외식하러 가면 식사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켜달라고 합니다. 이게 혹시 아이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문화처럼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평상시에는 휴대폰을 멀리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는 사실은 훌륭히 잘 핸드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식을 하러 가게 되면 식사하는 동안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게임만큼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아가들 용으로도 게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보다 게임은 훨씬 더 많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조미료도 안 넣고 밥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강한 도파민 자극을 4살부터 준다는 거는 막 아이한테 4살한테 마라탕 예. 그렇게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조금 배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이렇게 휴대전화를 뭐 식사할 때 내준다고 할 때 뭐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될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만 3세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만 3세까지는 예. 최대한 안 하시고 너무 정말 힘드시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만 2세까지는 정말 안 보여주신 게 좋습니다. 네. 7540님, 걱정입니다. 게임 중독이 혹시 ADHD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약물 치료도 필요할까요? 하셨는데요.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게임 중독이 ADHD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 증상은 ADHD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ADHD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원래 게임 이전부터 보통은 있어야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다만 ADHD가 있는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조금 더 취약하고 또 취약했을 때 ADHD 증상이 더 강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시간 동안에 더욱 멍해지고 그리고 안 하는 시간 동안에 더욱 어쩔 줄을 모르고 좀 더 충동성이 강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사용 시간 조절도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게임 중독이라고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요. 그 아이의 기저에 가지고 있는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나면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조건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추가로 방금 들어온 문자 812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이 아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게임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아직 게임을 모르지만 이런 아빠의 영향으로 게임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혹시나 아이가 커가면서 게임에 빠져들까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이 환경 큰 영향을 줄까요? 하셨는데 답을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라서 왜 식습관도 다 공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뭐 옷 입는 거라든지 그냥 모든 게 다 부모랑 하나의 가족의 문화권 같이 형성이 되어서 그 집안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매일 갔다 와서 이게 좀 휴식할 때는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핸드폰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여기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지 되게 뭐 죄책감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좀 그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미리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라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8879님, 3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손자를 둔 할머니입니다. 항상 아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라고 하시고요. 며느리와 아들은 바쁘기도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생활 틈틈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네. 뭐 게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휴대폰에 그 어떤 일상이 잠식되고 있는 거라서 네. 제한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핸드폰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애들 다 앱으로 막아둬도요. 네. 막 그것만도 해요. 막 뭐 갤러리만도 보면서 편집만 하더라도 애들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 조작만으로도. 예. 네. 그래서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그 아이들 보호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좀 네. 막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낮 동안에는 할머니한테 좀 수거하고 뭐 학원이나 어디 갈 때 통화의 수단으로 네. 안전의 네. 수단으로 먼저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습관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197님, 7540님 바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 살롱드 문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두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두 작품 모두 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문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공연 두 편이고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원작 템페스트를 네. 그 연극으로 옮긴 네. 태풍이라는 작품이고요. 태풍. 네, 이게 국립극단의 올해 마지막 그 라인업에 있는 작품이고 네. 지난 4일에 개막을 해서요. 28일까지 이제 명동 예술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셰익스피어의 이 마지막 희곡을 재해석한 연극이라고 하니까 엄청 네. 기대가 되는데 일단 원작 템페스트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이제 셰익스피어 최후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고 셰익스피어 또 예술 세계의 집대성 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먼저 간단한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나폴리 왕 알론소와 동생인 안토니오의 배신과 계략에 의해서 권자에서 밀려난 그 밀라노 공작 프로스페로 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배신에 의해서 권자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딸 미란다와 함께 무인도로 표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추방당한 곳에서 이제 수십 년간 그 몸을 운둔을 하면서 마법의 힘을 기르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그 자신을 이 섬으로 추방했던 그 적대 원수들이 그 항해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법을 이용해서 태풍을 일으켜서 그 섬으로 표류를 하게 만들거든요. 네. 결국 그 무인도에 모든 주요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죠. 예. 그때부터 굉장한 뭐 복수와 배신과 용서와 포용과 엄청난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네. 네, 그런 본격적인 갈등을 좀 중심으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태풍은 이 원작을 어떻게 재해석했을까요? 일단 이 원작이 처음에는 이제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엄청난 그 인물들끼리의 갈등과 충돌이 한 차례 태풍처럼 지나간 다음에 결국에 남는 메시지는 어떤 포용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이 작품을 이제 셰익스피어 예술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의 하나로 그 예술적인 가치, 예술의 힘 같은 것들을 은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작의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강렬한 서두의 복수보다는 뒤에 있는 포용과 화해의 메시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네. 연출이 조금 그쪽에 힘을 싣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주인공인 프로스페로를 여성으로 성별 전환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이름도 프로스페라라고 바뀌어서 네. 그 캐스팅적 실험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의 등장인물 성별을 바꾼다고 하니까 네. 정말 좀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또 뭐 기대할 만한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성별 반전이라는 게 최근 공연계에서 굉장히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국내 극단에서도 이제 이봉련 배우의 햄릿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네. 이번에 이제 예수영 배우가 이제 프로스페러를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네. 주목을 받았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이 이제 이런 그 젠더 프리 캐스팅 이런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중에서도 템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그 남성적인 색채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남성들이 주인공일 때는 네. 어떤 권력 다툼, 복수의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가 네. 이것이 성별이 전환되고 나니까 원작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있었던 결말에서의 어떤 포용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 굉장히 좀 강렬한 어떤 복수, 도파민이 막 팡팡 치솟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하는데 네. 그런 시대에 오히려 그 원작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어떤 포용과 화해의 메시지에 좀 더 주목을 해봐라. 이런 쪽에 이제 그 중점을 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기대할 만한 요소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무대 미술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주인공이 마법사다 보니까 예. 환상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무대 디자이너 중 한 분인 그 여신동 디자이너가 무대 미술을 맡아서 예. 그 조금 더 이렇게 평화로운 메시지 주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굉장히 좀 감결하면서도 몽환미가 돋보이는 그런 무대 미술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 내면의 갈등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런 점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적으로도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신선한 네.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연극의 연출을 맡은 감독 또 출연하는 배우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연출인 박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국립극단의 그 네. 단장 겸 예술 감독을 이제 맡으신 분이고요. 예. 이제 올해 헤다 가블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직접 연출을 맡았는데 그 전에 주로 이제 좀 비극적인 이런 세계를 많이 연출을 하다가 네. 이 작품은 뭐 비극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화해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제 네.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기존의 색깔을 바꿔서 연출을 했을지 이런 점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주연을 맡은 예수영 배우인데 네. 이제 이분이 5년 만에 그 명동 예술극장의 무대로 다시 돌아왔고요. 예수영 배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순재 배우 추목 특집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소리에 같이 출연을 했었던 네. 배우고 네. 이순재 배우와 마찬가지로 노년에 훨씬 더 그 영화, 드라마, 연극 무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배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별이 전환된 그런 프로스페라 역을 맡으면서 기존의 남성 배우들이 보여줬던 그런 복수의 화신 같은 그런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좀 절제된 톤, 절제된 카리스마,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이미지로 좀 자신만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제 이런 배우의 연기에도 많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롭게 재해석한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기곡 템페스트, 태풍이란 연극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또 한 작품은 그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이 낳은 또 한 명의 세계적인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이 창작 뮤지컬로 해석을 해서 지난 그 5일에 그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개막을 했고요. 네. 이 작품 역시 28일까지 현재 지금 공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학창 시절에 막 뭐 학예회 같은 데서 네. 또 이 연극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크리스마스 캐럴 줄거리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정말 너무나 제목도 그렇고 정말 그 현재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주인공인 스크루지가 구두쇠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뭐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이런 네.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자라고 조카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스크루지는 정말 사람 관계 이런 거보다는 정말 오로지 돈만 중요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부자이지만 근데 이 사람에게서 꿈에 갑자기 7년 전에 동업을 했었던 친구의 유령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어떤 족쇄를 칭칭 감겨서 내가 지금 생전에 너무나 탐욕스러운 생활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너한테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교훈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새 유령과 함께 그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네. 그 이야기는. 네. 그래서 과거의 유령과 만나고 현재의 유령과 만나고 미래의 유령과 만나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스크루지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성을 돈에 집착하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네. 나중에 이제 인간성을 회복하고 개과천선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네. 근데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메시지가 돋보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국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시대를 좀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또 성탄절 본래의 따뜻한 의미를 되살려보자 이런 정신을 또 되새겨주는 그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이야기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번에는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작하고는 어떤 점이 그럼 달라졌을까요? 이것도 약간 그 템페스트를 각색한 태풍과 약간 비슷한데요. 캐스팅적인 실험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네. 원래 원작에서는 이제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그 미래 유령 이렇게 세 유령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 창작 뮤지컬에서는 이제 그 세 유령을 1인 3역 한 배우가 동시에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캐스팅적인 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죠. 성격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각각의 그런 과거, 현재, 미래에서 만나는 스크루지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에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고 무서운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반추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효과를 이런 캐스팅을 통해서 좀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네. 또 보는 맛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진짜 보는 맛이 있겠지만 배우 한 명이 이렇게 세 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연기력이 돋보여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원작에서는 정말 완전 성격이 다른 새 유령의 이미지도 그렇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그렇죠. 그 배우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흥미로운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리사 씨와 그 서울시 뮤지컬 단원인 이영경 배우가 더블 캐스팅을 맡아서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유령의 어떤 시각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각적으로 과거의 어떤 약간 요정 대모 같은 모습에서 그 미래에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까지 분장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 시각적인 표현에도 좀 주목을 해보면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 무대 밖에서도 좀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다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이 작품이 공연되는 장소가 또 세종문화회관이잖아요. 광화문 광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때마침 12월 1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개최가 되거든요. 내일부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공연을 보고 이제 광장 앞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공연장 내부에서도 뭐 다양한 포토존과 함께 또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 또 다른 소설도 같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으니까요. 또 자녀들과 함께 오셨다면은 그런 소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두 작품 관람할 때 각각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두 작품 다 어떤 결국에는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대별로 약간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서 부모님에게는 어떤 인생을 성찰하는 포인트,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들에게는
세대는 당연히 어떤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어른들은 약간 스크루지에 이입하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예전엔 저렇게 착했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네. 반면교사 삼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작품 모두 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태풍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상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 살롱드 문화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끝으로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